282페이지 보시면은요, 부가가치세 신고납세지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이건 세금 걷는 분들한테 중요한 겁니다. 우리야 어차피 세금 신고하고 세금 내야 되는 건 어때요? 똑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누구한테 중요하냐면 지방자치단체한테 중요해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도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그러면 어디에다 신고하고 어디에다 납부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세금이 틀려지거든요. 가져가는 세금이. 그래서 인천에다 신고하면은 그 부가가치세로 내는 금액 중에 일부를 국가가 인천에다 띄워줘요. 그 다음에 서울에다 신고하면은 국가가 어디에다 띄워줘요? 서울에다 띄워줍니다. 한 20% 가까이 띄워줘요. 한 18% 정도 띄워주는데,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우리한테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국가한테, 지방자치단체들한테 좀 중요한 파트기는 해요. 왜냐면 네가 가져갈 거냐 내가 가져갈 거냐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움직이는 거 다 돈이잖아요. 인천시도 돌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울이 어떻게 보면은 국가 말 제일 안 듣는 도시 중에 하나가 서울이에요. 왜냐면 서울은 국가 말 안 들어도 되는 게 국가한테 지원을 안 받아도 어느 정도 굴러갈 수 있는 돈이 들어오잖아요. 서울 자체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전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걸로 한번 크게 이슈화 된 적이 있었는데, 서울시장하고 강남구청장하고 제대로 한번 붙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왜 붙었었냐면은 그때 현대가 한전 부지를 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세금이 몇 천억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강남구청장은 강남에서 나온 돈이니까 강남을 위해서만 쓰자 이거였었고, 서울시장은 서울을 위해서 쓰자 그래갖고 한번 제대로 붙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강남구청장이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우리 서울에서 띄워줘, 강남시로 승격시켜줘, 이렇게 한번 제대로 붙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욕 많이 드시고 문제 생겨서 내려오긴 하셨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얼마나 세금이 거치느냐도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국가 눈치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인천은 자체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 눈치를 봐요 안 봐요? 봐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거기 쫓아가고, 저렇게 해라 그러면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국가에서 지원을 안 주면은 운영 자체가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서울은 자기 맘대로 하려고 노력들을 하시잖아요. 왜냐면 국가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 안에서 나오는 세금이 어마무시하잖아요. 집 하나 팔면 들어오는 세금이 얼만데요. 거기다 또 워낙에 사고팔고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니까. 그래서 신고납세지인데 요건 총 3가지로 되어 있어요. 원칙은 각 사업장별로 신고 및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만약에 커피 전문점을 하는데, 커피숍을 하나 하는데 뭐 커피숍이 잘 되네. 그러면 하나가 2개 될 수도 있죠. 2개가 4개 될 수도 있어요. 맞죠? 그래서 원래는 내가 만약에 4개의 커피숍을 갖고 있어. 그러면 4개를 다 따로따로 신고해야 돼요. 왜냐면 4개가 있는 위치가 다 똑같아요? 틀려요? 틀리겠죠. 같은 동네에다 또 만들진 않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다 이렇게 새로 만들기 때문에 그때는 원래 원칙은 따로따로 신고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따로따로 신고하는 게 편하게 생각할까요? 불편하게 생각할까요? 불편하게 생각하겠죠. 그러면은 따로 또 만들어줬어요, 국가가.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납부라는 걸 만들어줬습니다. 요거는 신고는 따로따로 하고요, 납부만 한 군데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한테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불편해 그랬더니 국가에서 또 만들어줬어요. 뭐를 만들어줬냐면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신고 및 납부는 법인은 본점, 개인은 주사업장. 일단 적으세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원래 원칙은 어떻게 신고 및 납부하는 거라고요? 따로따로.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서울에도 갖고 있고 인천에도 갖고 있고 경기도에도 갖고 있고 부산에도 갖고 있고 그러면 4군데에서 따로 신고하고 따로 납부를 하는 거예요, 원칙은. 근데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국가한테 요청을 할 겁니다. 다른 거 만들어줘, 불편해. 그러면 국가에서도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주사업장 뭐요?
총괄 납부. 요거는 신고는 따로따로 하는데 납부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한 군데에서. 왜냐면 어차피 네 개가 다 내 거잖아요. 그러면 한 군데에서 내나 나누어서 내나 결과값은 어때요? 똑같아. 근데 이것도 불편해. 그랬더니 이제 나온 게 사업자 뭐야? 단위과세제도. 이건 뭐냐면 단위가 뭐예요?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센티미터하고 미터하고는 덧셈 뺄셈이 불가능하잖아요. 왜요? 단위가 안 맞아서. 그러면 단위를 하나로 맞추면은 그게 이제 연결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업자 단위과세제도의 뜻은 뭐냐면 사업자를 하나로 묶어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사업자 단위과세제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 단위과세제도는 모든 업무를 몇 군데에서 하는 거예요? 한 군데에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인터넷 잘 되어 있잖아요. 통신이. 그러면은 만약에 본사가 서울에 있어요. 그러면 부산에서 물건 팔아도 물건 몇 개 팔았는지 이런 데이터가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실제 편의점도 보면은 편의점에서 이제 물건 바코드 찍잖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본사로 다 넘어가요. 그럼 본사에서 요 지역은 요런 물건이 잘 팔리는구나. 이런 곳에서는 이런 게 잘 나가는구나. 이걸 다 파악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물건 같은 거를 만드는 경우들도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어저께 보니까 이마트 아니었고 어디였더라? 어쨌든 어느 편의점에서 380원짜리 그 라면 만들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한 개당. 근데 이제 편의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화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일본처럼 이제 마트 가지 말고 편의점에서도 저렴한 거 있으니까 뭐 하란 얘기예요? 사라. 그래서 햇반도 990원짜리가 있대요, 하나에. 최저가로 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통신 잘 되어 있잖아요, 인터넷. 그래서 실제 한솥도시락도 예전에 보면은 리뉴얼을 할 때 어떻게 리뉴얼을 하냐면 그 데이터를 뽑는 거예요. 뭐가 잘 나가는지. 그래서 안 나가는 것들은 어떻게 하죠? 없애버리잖아요. 하나, 두 개씩.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본점에서 모든 데이터를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사업자 단위과세제도의 특징이 뭐냐면 사업자 등록증을 한 부만 발행해줘요. 왜냐면 모든 업무를 몇 군데에서 해요? 한 군데에서 하죠.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도 몇 장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원래 사업장이 4개면 사업자 등록증도 4개여야 돼요. 왜냐면 업체들마다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업장들마다. 근데 사업자 단위과세제도로 등록을 하면은 모든 업무를 몇 군데에서 본다고요? 한 군데. 그러면 몇 개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시험 문제는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거 갖고 좀 장난을 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282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사업장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장이요? 사업장. 그래서 사업장은 원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업장 소재지로 되어 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천에 사업장이 있으면 어디에다 세금 내는 거예요? 인천에다가. 그 다음에 서울에 사업장이 있으면 어디에다 세금 내는 거예요? 서울에다가.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집은 인천인데 사업은 서울에서 해. 그러면 세금을 어디에다 내는 거예요? 서울에다 내는 거예요. 왜냐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을 어디에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소득세 있죠? 소득세는 내가 사는 곳에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내가 만약에 집은 인천이고 그 다음에 사업장은 어디라고요? 서울이야. 그러면 소득세는 인천에다 내고요. 부가가치세는 서울에다 내요.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사업을 어디에서 하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서울이 부자라 그랬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집값이 비싸니까 집 사고 팔 때 나오는 세금도 있지만 서울 가면 회사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려고 노력을 해요? 서울로 가려고 노력을 하죠. 왜냐하면 서울이 일명 기회의 땅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도 참 어떻게 보면 옛날 사람이라 그런 게 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서울에 일할 때 강남에서도 몇 달 일을 했었어요. 원래는 이대 신촌 쪽에서 일을 했었는데 거기 지점이 서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계 수업이 간혹 가다 거기 강남에서 생기면은 가서 몇 번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뇌리에 박힌 거예요. 서울에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 특히 강남 가면은 입고 있는 옷이
인천에서도 볼 수 있는 브랜드인데 괜히 서울 강남에 가서 보면 비싸 보여요. 예, 괜히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 그 뇌리에. 그리고 그때 이제 밥 먹으면서 이렇게 유리창 보고 있으면 사람들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인천에서도 봤던 옷인데 그냥 비싸 보이는 듯한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강남 살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어우, 부자인가 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아닌 사람이 더 많아요. 강남이라 그래서 다 부자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맞죠? 근데 그게 약간 뇌리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서울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회사들도 보면요. 공장은 지방에 있거든요. 근데 본사는 서울에 있어요. 네. 본사 사무실은. 근데 본사 사무실 가보면 코딱지만 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해서 명함을 찍냐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본사가 서울에 있대. 그러면 괜히 사람들이 약간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아, 이 회사 좋은 회사인가 봐. 왜요? 서울에 뭐가 있어요? 사무실이 있네. 이런 것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원래 대부분 다 공장에서 하는데 그냥 서울에다가 사무실만 조그맣게 내놓고 거기가 본사요. 이렇게 하는 회사들도 은근 많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 이미 뇌리에 박혀 있잖아요. 강남 그러면 잘 사는 사람이 있는 동네, 비싼 동네. 근데 실제 비싸긴 합니다. 가서 뭐 먹어보면은 어쨌든 인천보다 한 최소 몇천 원은 더 비싼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득세는 주소지, 부가가치세는 어디요? 사업장 소재지.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거기 밑에 박스 보시면 부동산 매매업하고 부동산 임대업 이런 걸 시험 문제네요. 왜 그러냐면 둘 다 부동산이잖아요. 네. 근데 매매업은 사고 파는 거고 임대업은 뭐 하는 거죠?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라고 되어 있어요. 요게 사업장 소재지예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매매업이냐 임대업이냐에 따라서 똑같으면 시험 문제 낼 게 없겠죠. 근데 똑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래서 그거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인데 왜 이렇게 나눠놨냐면은요. 우리 매매업이라는 게 사고 파는 거죠. 근데 사고 팔 때의 주된 거래는 부동산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져요? 아니면 사업장 소재지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아파트 알아보죠? 맞죠? 그러면 아파트 알아보러 갈 때 사인이나 이런 건 아파트 안에서 해요?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서 해요?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서 하죠. 그래서 주된 거래는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사무실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법에서. 그 다음에 임대업이라는 건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 빌려줬을 때의 주 거래는 부동산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에다가 뭐를 내라? 세금을 내라.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겁니다. 법에서. 그래서 주 거래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고 파는 거는 사무실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매매업은 사무실이 되는 거고 임대는 부동산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부동산의 등기부상 뭐요? 소재지. 요거 간혹 가다 나옵니다. 한 3, 5년에 한 번. 어려운 문제예요. 그 다음에 4번 직매장과 하치장. 거기 위에나 옆에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직매장은 사업장이 맞고요.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에요. 직매장이 뭐죠? 직매장. 대부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직매장은 공장이나 이런 곳에서 직접 매장을 뭐 하는 거죠?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TV 보다 보면은 가격이 저렴하대. 그러면 직매장인 경우들이 종종 TV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근데 직매장이 쌀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유통 단계가 짧잖아요. 공장에서 만들어서
바로 파니까 가격이 저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직매장이라고 하는데 세법에서는 거기가 직매장이든 뭐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를 거둘 수 있느냐? 세금을 거둘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직매장에서는 물건을 사고 팔잖아요. 사고 파니까 뭐 내셔야 돼요? 세금 내야 돼요. 그러면 세금을 내게 만들려면은 요걸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뭐요? 사업장으로. 그래야만 뭐를 낼 수 있으니까 세금을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직매장은 사업장이 맞습니다. 하치장은 물건을 보관만 하는 장소예요. 뭐만 한다고요? 보관만. 그러면 여기는 거래가 없잖아요. 그럼 거래가 없으니까 못 뛸 필요도 없어요. 세금 뛸 필요도 없죠. 그래서 사업장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직매장은 물건을 사고 파니까 세금 걷어야 되잖아요. 세금을 거두려면은 사업장이 맞다. 그 다음에 하치장은 물건을 쌓아만 놓는 곳이니까 거래가 없잖아요. 거래가 없으니까 세금 낼 것도 없다. 그래서 사업장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283페이지의 임시사업장. 그 옆에다가는 이렇게만 적어주십시오. 임시사업장은 대표적으로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박람회. 그 다음에 기존 사업장의 포함.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이거예요. 임시사업장에서 임시의 뜻이 뭐죠? 계속 하는 거예요? 잠깐 하는 거예요? 잠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하는 사업장을 일명 임시사업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박람회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박람회라는 곳을 3번 가봤어요. 제일 처음 갔었던 건 회사에서 박람회에 이렇게 참여를 해서 한번 가봤었고, 그때 이제 가구 회사 다녔거든요. 그래서 가구 박람회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 결혼하기 전에 정보 좀 얻으려고 결혼 박람회 한번 갔었고, 결혼 박람회 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박람회가 아닙니다. 결혼 박람회는 그냥 저거예요. 스드메 연결해 주는 데더라고요. 가보니까. 갔다가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갖고 그냥 상담받는 척하고 도망 나왔는데, 어쨌든 결혼 박람회는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틀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기 태어났으니까 무슨 박람회 가요? 육아 박람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박람회에서도 거래하잖아요. 사고 팔아요. 근데 대부분 박람회가 기간이 짧잖아요. 뭐 짧으면 하루 이틀, 뭐 길어봐야 한 달이잖아요. 근데 국가에서 봤을 때는 거래는 있으니까 뭐는 걷어야 돼요? 세금은 걷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따로 내주기에는 불편한 사항이 생겨요. 무슨 사항이 생기냐면 하루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냈다가 폐업 신고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기존 사업장에다가 뭐 하라고요? 포함해서 세금 내라. 세금을 걷긴 걷어야 되잖아요. 우리 박람회 가면 물건 사고 팔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걷긴 걷어야 되는데 그냥 기존 거에다가 포함해서 뭐 내요? 세금 내. 왜냐면 새로 만들기에는 서로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 새로 만들려면 서류 갖다 내야 되죠. 사업자 등록증 받아야 되죠. 박람회 끝나면 또 폐업 신고해야 되죠. 그러면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박람회는 임시사업장은 기존 사업장에 뭐 해라? 포함해서 세금을 납부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284페이지에 저희 시험하고는 관련 없는데 거기 5번에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에 보시면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라 그래서 ERP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ERP. 되게 좋은 시스템입니다. 제대로 못 써서 그러지. 저도 이거 담당했다가 포기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ERP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걸 이제 한글로 하면은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인데 이게 뭐냐면은요. 모든 데이터를 컴퓨터에다가 다 넣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되게 좋은 겁니다. 이게 왜 생겼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에다 안 넣고 퇴사를 하거나 하면은 다음 사람이 왔을 때 모든 정보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컴퓨터에다가 다 넣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되게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중소기업 다닐 때 담당해 봤는데 중소기업에서 쓰기는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어떤 불편한 점이 있냐면 회계 파트는 상관없거든요. 어차피 회계야 입력을 해야 되니까.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중소기업 가시면 대부분 중소기업이 인원 있죠? 직원수. 이 직원수가 최대값일까요? 최소값일까요? 최소값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회사가 굴러갈 수 있는 인원만 뽑아 놓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인원이 모든 데이터를 컴퓨터에다 넣어놔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따로 할 사람이 없잖아요. 대부분 사장님들이 이런 걸 시작하면은 새로운 직원을 원래 뽑아줘야 돼요. 근데 뽑아줘요? 기존 사람한테 그냥 시켜요? 시키죠.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기존 분이 컴퓨터를 못 다뤄. 아니면 타자가 느려. 그러면은 이거 적응하는데 몇 년이 걸릴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중소기업은 거의 다 실패했어요. 성공한 회사가 몇 군데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ERP라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뭐만 쓰고 있냐면 기본적인 것들만 뭐 회계라던가 인사라던가 이런 몇 개만 쓰고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이것 때문에 퇴사했었는데 뭐 이거 플러스 알파도 있긴 했지만 퇴사한 가장 큰 이유가 뭐였었냐면 위에서는 계속 하래요. 네. 근데 밑에서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친해진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걔가 뭐라 그랬냐면 술 먹으면서 자기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은데 내가 이거를 하면은 새벽 5시에 끝나는 거예요, 이 일이. 그거 안 해도 새벽 1, 2시에 가는 놈이었거든요. 그럼 2, 3시간 동안에 하루치 데이터를 넣으면 새벽 5시에요. 그럼 집에 가서 한 30분 자고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돼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근데 그거를 위해서는 계속 하라 그러고. 그래서 나는 못할 것 같아갖고 그냥 사표 던지고 나왔죠. 뭐 그거 말고도 다른 좀 큰 사건이 있긴 있었지만. 그래서 요거는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회사 가셔서 ERP 프로그램 쓰는 회사 가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어차피 회계 프로그램은 다 그 밥의 그 나물이에요. 차변하고 대변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회계 프로그램은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고요. 혹시 나중에 ERP 자격증 시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전산회계, 전산세무까지 배우시면은 혼자서 그냥 연습해도 ERP 2급까지는 딸 수 있어요. 1급은 좀 힘들 수가 있는데 2급까지는 무리 없이 딸 수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격증 개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고민도 해보세요. 근데 권장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저도 해봤지만 전 좀 특이하게 딴 편이라 이거 있긴 있는데 어떻게 땄냐면 저 프로그램 다룰 줄도 몰라요. 프로그램 왜 다룰 줄 모르냐면 안 깔려요, 우리 집에. 그래갖고 머리로 풀어갖고 시험 합격했어요. 이게 프로그램에 넣어갖고 금액 찾는 게 시험 문제거든요. 근데 프로그램을 다룰 줄 모르니까 그냥 머리로 풀었어요. 진짜 더하기 빼기 해갖고 81점 나왔나? 어쨌든 뭐 어떻게 붙긴 했는데 대부분 회사 가시면 요거 많이 쓸 거예요, ERP. 근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회계 프로그램은 다 똑같아요. 뭐하고 뭐밖에 없다고요? 차변하고 대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 교재에 있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린 거고요. 285페이지 빈 공간 있으시죠? 거기에다가 요거 하나만 좀 적어주세요.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그래서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및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세. 그래서 아마 오늘은 285페이지까지 하면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우리 서류 작성할 때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고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뜻은 꼭 뭐 한 거예요? 필요한 거. 그래서 이게 없으면은 할 수 없는 거. 요거를 무슨적 기재사항이라 그래요?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는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교재 몇 페이지를 잠깐 펴보시냐면은요, 어디 있냐, 여기 있구나. 423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실무에선 솔직히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시험 볼 때나 중요하지. 423페이지 피시면 거기에 세금계산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에 테두리 진한 데 보이세요? 그 테두리 진한 데가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세금계산서를 만들 때에 체크는 해놓은 거예요. 요 진한 데들은 무조건 쓰세요. 그 다음에 진한 게 없는 데들은 쓰면 좋고 안 쓰면 말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285페이지로 오세요. 그래서 요 네 가지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무슨적 기재사항이요? 필요적 기재사항인데, 왜 요 네 가지가 필요적 기재사항이냐면은요, 이 네 개만 알면 국가가 세금을 뜯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 이 등록번호가 사업자 등록번호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알면 이 회사 어딘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상호하고 이름이 들어가요. 이 이름은 누구 이름이에요? 사장님 이름입니다. 그래도 요게 들어가는데 왜 여기가 두 개가 조금 더 있냐면은요, 이 공급하는 자가 매출자예요. 근데 매출자라고 안 해요. 세법에서 뭐라 그래요? 공급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 세금계산서는요, 요건 지우고,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자가 발행해요. 누가 발행한다고요? 공급하는 자, 파는 사람이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 이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거래처 사장님 이름은 몰라도 우리 회사 사장님 이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 너네 회사인지 아닌지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상호하고 이름까지는 쓰라고 되어 있어요. 사장님 이름까지는.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가 매입자예요. 매입자는 뭐만 있으면 돼요? 등록번호만. 왜 그러냐면 거래처 회사 이름 헷갈릴 수도 있죠. 우리 거래처 사장님 이름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요거는 뭐만 있으면 된다? 등록번호만. 그 다음에 날짜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일기 예정이 1월 1일에서 언제까지라고요? 3월 31일. 일기 확정은요? 4월 1일에서 6월 30일. 그러면은 날짜가 언제냐에 따라서 일기 예정이 될 수도 있고 언제가 될 수도 있죠? 일기 확정이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날짜 적고, 그 다음에 돈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왜냐면 알아야만 너네 세금 얼마네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네 가지를 무슨적 기재사항이라 그래요? 필요적 기재사항. 왜냐면 이 네 개만 있으면 뭐를 거둘 수 있다? 세금을 거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거기 위에 보시면 일단 계정이라고 되어 있는 앞에 2일에다가 밑줄 좀 치세요. 2일에다 밑줄 치시고 그 위에 보시면 첫 번째 줄에 20일이라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도 좀 밑줄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요게 있어야 돼요. 사업자 뭐요? 등록증. 요거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위에 20일이라고 적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은 신청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발급해 줘야 돼요. 2일 이내에 발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웬만하면 당일날 바로 발행해 줘요. 내가 뭐 나쁜 일을 저질렀거나 그런 게 아니면 그날 바로 해줍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 등록증은요,
타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관할만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통신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 세무서나 가서 사업자 등록증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만들어줘요. 근데 과거에는 관할 세무서만 됐어요. 참고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한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인터넷 신고하는 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 보급률이 전 세계에서 거의 탑 1이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신고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꼭 자랑할 만한 건 아닌 게 결론은 우리나라는 뭐든지 다 그놈의 빨리빨리예요. 맞죠? 이 빨리빨리가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 빨리빨리의 가장 안 좋은 점은 일자리가 아마 이렇게 바뀌는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빨라질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기존 일자리 중에 없어지는 게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가 나올 건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기존 일자리 중에 없어지는 것 중에 월급 많이 받는 것들 중에 없어지는 것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은행원. 은행원 월급 많이 받잖아요. 맞죠? 고임금 노동자예요. 근데 지금 은행원들이 줄고 있어요. 계속. 근데 왜 줄고 있냐면은 우리 은행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1년에 몇 번 가요? 몇 번 안 가요. 저도 2년에 한 두세 번 가요. 대출 받으러. 아니면 대출 연장하러. 거기 갈 일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은행원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컴퓨터가 해줄 수 있는 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늘어날 거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제 고임금의 노동자들이 줄어드는 거죠. 과거보다는. 그리고 이제 새로 생길 것들은 대부분 다 저임금의 노동일 확률이 높대요. TV 보니까. 이게 4차 산업혁명의 특징 중에 하나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AI가 대체할 거니까 이미 대체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텔레마케터. 텔레마케터 분들도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면 기존에 우리가 회사에 전화할 때는 직원이 받아서 넘겨줬잖아요. 총무부 바꿔주세요. 그러면 받으신 분이 넘겨줬죠. 근데 요즘엔 회사에 전화하면은 음성 나오잖아요. 1번 총무부, 2번 영업부. 이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면 그런 일자리들도 줄어드는 거고. 그래서 참 모르겠어요. 빨라지는 게 좋은 건지. 그래도 요것도 좀 봐두세요. 사업자 등록증은 며칠이네? 20일이네. 그리고 요거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있어요. 개정돼서. 작년까지 3일이었거든요. 올해부터 며칠이라고요? 2일. 그 다음에 요거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와요. 아무데나 가서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볼 거는요. 거기 동그라미 3번 4번 있어요. 거기 밑에 박스에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랑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뭐 되는 때요? 변경되는 때. 여기 시험 문제 간혹 나옵니다. 근데 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나와요. 법인이 있고 우리 뭐가 있죠? 개인이 있죠. 그래서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면 요거는 정정사유예요. 우리 정정이 뭐 하는 거죠? 고치는 거예요. 근데 개인의 대표자가 바뀌면 폐업사유예요. 무슨 사유라고요? 폐업사유. 그 다음에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가 바뀌는 건 정정사유고요. 증여로 인하여 개인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는 요것도 폐업사유예요. 그래서 오늘 요거까지 설명하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할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이런 거예요. 법인의 대표자는요, 월급쟁이에요. 뭐라고요? 월급쟁이에요. 그래서 사장님도 뭐 받아요? 월급 받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바뀌어도 그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 내는데 영향이 없어요. 근데 개인 회사는
개인 회사는 회사 돈이 곧 누구 돈이죠? 내 돈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개인 회사는 소득세를 내요. 무슨 세를 낸다고요? 소득세. 소득세를 인세라 그래요. 무슨 세라 그래요? 인세.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혼자 살아요. 근데 옆에 사람은 가족이 있어요. 그러면 혼자 사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인세라 그래서 소득세는 인원이 많으면 세금을 적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혼자 사느냐 아니면 가족이 있느냐 가족이 몇 명이냐 거기에 따라서 내야 되는 세금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폐업 사유가. 왜냐면 사장님이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에서 문제 삼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너네 사장이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야. 뭐가 문제냐면은 걷어들일 수 있는 세금이 변화가 돼 버리거든요. 왜냐면 원래 사장님은 혼자였어요.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내야 돼. 근데 새로운 사장님은 자녀가 5이야. 그러면 세금을 뭐 할 수 있죠? 적게 낼 수 있죠. 그러면 국가가 그냥 내비두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걷어들여야 되는 세금이 늘어요, 줄어요? 줄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법인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법인은 사장님도 뭐니까 월급 받는 사람이니까. 근데 개인은 회사 돈이 곧 사장님 돈이거든요. 네, 그러면 사장님이 바뀜으로 해서 내야 되는 세금이 어떻게 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그 다음에 상속이 뭐죠? 상속. 상속은 살아계실 때 받는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걸 뭐라 그래요? 상속. 그 다음에 살아계실 때 물려받는 걸 뭐라 그래요? 증여라고 합니다. 이거는 왜 문제가 안 되냐면 상속받는 사람이 돌아가신 분의 모든 세금을 다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신경 쓸 게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뭐는 거둘 거니까 세금은 거둘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게 문제예요. 증여. 왜냐면 아버지는 혼자 계셔. 근데 받는 자녀는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어. 그러면 내야 되는 세금이 어떻게 된다고요? 10원이라도 바뀌어요.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는 변동되는 게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가 무슨 사업자만이라고 써 있어요? 개인 사업자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인은 어차피 내야 되는 세금이 안 바뀌니까 상관이 없는데 개인은 사장님이 가족이 몇 명이냐 네, 거기에 따라서 내야 되는 세금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뀌어요. 그러면 바뀌면은 무슨 사유가 돼버려요? 폐업 사유. 그래서 폐업 사유의 뜻이 뭐냐면 기존 사장님 걸로 세금 내. 그리고 네 걸로 다시 시작해. 이 뜻이에요. 네. 그러면 국가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에는 영향이 없겠죠. 네. 그래서 개인 사업자가 바뀌게 되면은 무슨 사유가 되는 거예요? 폐업 사유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야 되는 세금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 근데 내야 되는 세금에 영향이 없어. 그러면 국가에서도 신경 쓸 거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전산세무 2급에 나와요. 그래서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내일 해서 끝낼 거예요. 어떻게든. 그리고 금요일부터 뭐 나갈 거예요? 실기할 거예요. 그래서 실기는 월요일 날 끝나요. 이틀이면 됩니다. 넉넉 잡고. 현재까지 최고 기록은 3시간 만에 끝낸 반도 있어요. 다 400타 치더라고요. 저도 놀랬어요. 야간반이었는데 금방금방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되나 안 되나 저도 한번 해봤죠. 테스트를. 그랬더니 3시간 만에 이틀 할 거 3시간 만에 끝내더라고요. 뭐 저야 감사하죠. 뭐 그렇게 하고 기출문제 좀 더 풀어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타자 연습은 조금씩 하십시오. 근데 그거 걱정은 마세요. 제 수업은 문제풀이 전까지는 제일 못하시는 분한테 맞춰요. 근데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문제풀이 들어가면 누구한테 맞추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시간 들이고 시간 되면 맞추고 이렇게 나가니까 그거는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